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주의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조금 힘든 뭐 그런 뭐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가지고 대중들하고 같이 소화를 좀 해보려고 고르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입자 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입자 물리를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우주가 반물질이 왜 없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보지 못한 우리 암흑물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과학연구원의 윤성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주는 참 미스테리한 곳입니다. 그죠?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고요. 저희 과학자들은 그런 감춰진, 우주에서 감춰진 것들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는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있고, 저희 과학자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우주의 숨바꼭질, 그 중에서도 이제 숨겨진 물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연 초반부터 제가 스포일러가 좀 돼서 죄송하긴 한데, 여기 사라진 물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물질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라는 건데요. 얼핏 들으시기에는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우주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자, 우리 우주의 70% 정도 해당되는 게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생겨나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해오는데요. 그 가속 팽창을 해오는 그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그 계산상으로는 한 우주의 한 70% 정도의 에너지를 찾아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에요. 이 암흑물질, 이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암흑물질은 그 정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 탐구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지금 하나고요. 마지막에 이 5%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느낄 수 있는 보통 물질입니다. 근데 보통 물질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 표준 모형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주 전체를 100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캔디 그 항아리가 있는데요. 요게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거를 아주 그냥 쉽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항상 저는 이제 우리 인간은 참 겸손해야 되지 않나, 우주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보통 물질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물질은 표준 모형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표준 모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죠?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쪼갭니다. 그죠? 쪼개고 계속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나올 때까지 쪼갭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요. 요 기본 입자들을 나열해 놓은 게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입자들이 있는데 쿼크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무거운 입자입니다. 다음에 이 렙톤이라는
그 뭐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렙톤이라는 가벼운 입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가볍다는 그 렙톤이 가볍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매개를 해주는 게이지 보존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그 파티클들이 또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짓습니다. 그죠? 집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벽돌, 그리고 벽돌을 쌓으려는데 우리가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멘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멘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폴스, 게이지 보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쿼크라는 게 있고 렙톤이라는 게 있고 전자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멘트가 저기 있고요. U쿼크이라는 녀석 2개하고 D쿼크이라는 녀석 하나가 글루온이라는 시멘트에서 얽혀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양성자입니다. U쿼크이라는 쿼크 2개하고 D쿼크이라는 쿼크 하나가 글루온에 의해 가지고 묶여져 있는 상태가 양성자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양성자 주위를 전자 하나가 돌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말하는 포톤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시멘트에서 양성자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수소 원자라 그럽니다.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소 원자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가 하나가 더 있고 그 와중에 산소 원자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 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 분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부르는 이슬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굉장히 무겁고요. 어떤 녀석은 굉장히 가볍고요. 또 어떤 녀석은 아예 질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기본 입자인데 어떤 놈은 무겁고 어떤 놈은 가볍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질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가 이거를 또 생각을 보게 됐는데요. 1964년도에 피터 힉스라는 분과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그 이론적으로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을 하나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각자 그 기본 입자에다가 이제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그 메커니즘을 1964년도에 고안해내게 되고요. 그 메커니즘에 의한 부산물로 힉스 보존이라는 그런 특이한 또 입자 하나를 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964년도에 일이고요.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 그 강입자 가속계라고 그 유럽에 있는 거대한 가속계 혹시 있는 거 아신가요? 거기서 2012년도에 이 입자가 마침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란 질량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약간은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좀 더 재밌는 거는 그죠? 몇 개 입자가 안 됩니다. 그죠? 16개 입자밖에 안 되는데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여기서 몇 개의 노벨상이 나왔냐 하면은 무려 15개의 노벨상이 이 조그만 테이블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암흑물질. 암흑물질이 존재할 거라는 정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 갤럭시를 저기 은하를 한번 봐요.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그죠?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 거, 그죠? 은하 안에 있는 모든 별들, 문서, 성들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속도하고
실제 측정한 속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요. 빨리 돈다는 얘기 뭐냐면은 은하 안에 별, 뭐 이런 행성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암흑 물질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또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중력 렌즈 효과라고. 자, 그 볼록 렌즈 아시죠?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빛이 이렇게 가면은 다 굴절을 이렇게 시켜주죠. 그죠?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모아줍니다. 맞죠? 질량이 하는 것도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도 뭐 묘사가 되는 건데요. 빛도 중력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무거운 질량을 만나면 이렇게 휘어져가는, 그런 게 중력 렌즈 효과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질량이 있어요. 근데 저로부터 빛이 이렇게 나가다가요, 그 질량을 만나면 빛이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빛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게 저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 뒤에 있는데 빛들이 이렇게 굴절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그게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눈을 보이지 않는 뭔가 큰 질량 덩어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굉장히 잘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발견된 건데요. 은하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냥 보통 물질,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있고요. 똑같이 보통 물질,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은하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근데 암흑 물질은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가 쑥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일반 물질은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중력 작용이 해가지고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데요. 요게 그겁니다. 두 은하가 충돌해가지고 지나가서 암흑 물질에서 나오는 남은 물질은 먼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질은 아직도 가운데서 나와죠. 이게 뭐죠? 프릭션, 그래서 뭐죠? 아직도 마찰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혹시 가시겠나요? 두 은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암흑 물질은 먼저 지나가고요. 이렇게 가운데 보통 물질만 남아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아직도 서로 못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그죠? 근데 그나마 잘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 하나가 바로 빅뱅이라는 이론입니다. 그죠? 빅뱅이 137억 년 전에 빵 하고 터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게 갑자기 팽창을 확 합니다. 팽창을 쫙 하고 나서 이제 우주가 천천히 식어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은하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쭉 해 나가고 옵니다. 근데 지난 1세기 동안 저희가 발견한 게 참 재밌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1세기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 멀리 있는 별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관찰을 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별을 보든 간에 별들이 저한테서부터 멀어져 가요. 어느 방향으로 보든 간에.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더 재밌는 거는 팽창하는 것도 좋은데 가속 팽창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우주를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정체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듯이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크사이드, 그 암흑의 세계, 암흑의 내장암 물질, 우주의 9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인데요. 자, 빅뱅이라는 게 자연을 존중을 한다면, 그죠? 빅뱅이 처음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 빵 하고 터졌을 때 물질과 반물질을 아마 똑같은 양으로 생성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서로 반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서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어요. 실제 반물질이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을 똑같은 양으로 생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우주를 바라봤을 때 반물질이 거의 없어요. 다 물질만 남아있고 반물질은 무슨 이유인지 다 없어졌어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 개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단 하나밖에 관측이 안 됩니다. 지금 우주에서는.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빅뱅 이후 지금까지 그 사이에 뭔가가 지금 일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물리에서는 그 입자물리에서는 전하하고 거울 대칭 깨짐이라는 대칭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수수께끼 하나 최근에 풀려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질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거는 2012년도에 힉스 보존이 발견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흑물질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흑물질, 물질이죠? 물질이니까 뭐가 있어요? 질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근처에? 은하 근처에, 갤럭시 근처에, 우리 별 근처에 그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흑입니다. 자, 빛을 흡수하지도 발산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서 지금 이게 암흑이라는 말을 위해 붙여놨고요. 게다가 이제 다른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도 그냥 암흑물질이 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암흑물질 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시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윈프라는 친구가 있어요. 윈프. 좋아요. 자, 윈프는 뭐냐면은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예. 엑시온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1977년하고 1985년에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동기는 이 친구는 강한 CP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윈프라는 친구는 그냥 암흑물질 자체를 설명하려고 1985년에 그냥 도입이 된 입자입니다. 그죠? 서로 다른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질량이에요, 질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 친구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가벼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무게가, 질량이 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검출을 하냐면은 핵자가 있죠. 이게 무겁다 보니까 핵자가 있으면 핵자를 가서 이렇게 퉁 하고 칩니다. 그러면은 핵 격자, 그 주변에는 이렇게 원자 격자들 있죠. 원자 격자들이 막 이렇게 떨어요. 그 떨의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질량이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근데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자기장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포톤을 하나를, 광자를 하나를 내놓습니다.
광자, 전자기파죠, 일종의, 그죠? 전자기파를 하나를 내놓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캐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전자기파의 그 파워가 너무나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화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성에서 둘이가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려고 하는 정도의 그 시그널 파워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혹시 이제 감이 오시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검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도구들이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그래서 액시온하고 윈프라는 두 개의 후보군이 지금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액시온을 검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죠? 액시온이라는 게 강한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강한 CP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강한은 그냥 그 강한 상호작용, 요거의 강한이라고 그냥 뗀 거고요. CP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화 거울 이미지 대칭에서 여기 전화에 해당되는 게 영어로 charge고요. 그 다음에 거울 이미지 parrot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C하고 P의 이니셜을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론에서 이렇게 추측하는 거하고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거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한 CP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연계에는 기본 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연계에는 몇 가지의 힘이 있을까요? 기본 힘이. 안경쌤, 네. 세 가지요. 뭐일까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가지요. 예. 뭐 있을까요?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아까 금방 얘기한 강력, 양력. 강력, 양력. 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친구는 제가 따로 퀴즈를 잘 맞춰줬으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계에는 네 가지의 기본 힘이 있습니다. 그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죠? 중력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만유인력. 만유인력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뉴턴의 사과가 또 생각나죠. 그죠? 예. 전자기력은 뭡니까? 전기력, 예전에는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서로 다른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전자기력입니다. 그죠? 전기의 강력, 다른 말로 이제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한다요. 이거 뭡니까? 핵에너지, 그죠? 핵분열, 핵에너지, 핵폭탄, 이런 거 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방사선하고 관련된 힘입니다. 그래서 요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런 녀석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요거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퀴즈가 나갑니다. 자, 그림이, 사진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보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공통된 거. 아무거나 얘기했어요. 자연계 좋습니다. 자연계 좋습니다. 네. 대칭. 훌륭해요. 자, 이거는
자연이라는 말도 했으니까, 네, 자연의 대칭. 좋습니다. 예. 자, 대칭이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칭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나비가 왜 대칭이에요? 요렇게 보고, 이쪽으로 접으면은, 어때요? 똑같죠? 호수면을 보고 서로 상반시키면은 똑같죠?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반사라고 합니다. 그죠? 나뭇잎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봐요. 그죠?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이동입니다. 자, 눈송이에요. 눈송이는 뭡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한 60도만? 모양이 어때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회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은 뭡니까? 요거는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했어요. 그죠? 반사라는 행위를 가하고, 이동이라는 행위를 가하고, 회전이라는 행위를 가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가했어요. 그죠?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리에서는 변환이라고 그럽니다. 변환.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행위 자체를. 그래서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뭐 나뭇잎도 좋고 뭐 나비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변환이라는 걸 가해요. 회전도 시켜보고 이동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반사도 시켜보고. 그죠? 근데 그 행위를 강하기 이전이랑 행위를 강하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똑같이 보이면 그 시스템은 그 변환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합니다. 그러면 나비는 반사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은 눈송이는 회전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속의 대칭이 좋고 자연 속의 변환이 이렇다면은 물리 속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단순해. 그냥 양의 전하를 음의 전하로, 음의 전하를 양의 전하로 그냥 바꿔만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양의 전하가 여기 있고 음의 전하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녀석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인력이 발생할까요? 촉력이 발생할까요? 인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서로 끌어당기겠죠. 근데 이 친구들을 그 전하 변환을 시켜서 바꿔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여전히 인력이죠. 그래서 변환을 시키기 전이나 변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나 똑같은 인력이 작용해요. 그죠? 그래서 전하도 그 어떻게 보면은 물리에서 얘기하는 좋은 대칭을 이룰 수 있는 변환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거울 이미지, 페르티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자, 거울이 앞에 있어요. 그죠? 오른손을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거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왼손을 듭니다. 그죠? 자, 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입자의 진행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들고, 이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요. 그 도는 방향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이게 뭐죠? 엄지가 이렇게 되고요.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오른손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그죠? 이렇게 감죠? 이 친구는 뭡니까? 왼손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잡이가 있고 왼손 잡이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페르티 변환, 거울 이미지 변환이라는 것은 오른손 잡이를 왼손 잡이로, 왼손 잡이를 오른손 잡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인데, 예, 시간은 이제 뭐 올라갔으면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죠? 이제 내려가고, 예, 도는 방향이 반대일 거고. 예, 요거는 물리에서 뭘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오늘 사과를 이렇게 놨을 때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 사과를 내일 이렇게 해봐요. 떨어지겠죠? 예, 어제 해봤어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시간에 상관없이 물리 법칙이 항상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양을 음을 양을, 그죠? 이 친구는 왼손잡이로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잡이로 왼손잡이로. 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뭡니까? 음의 왼손잡이입니다. 그죠? 이 친구한테 전화하고 아까 거울 이미지의 변환을 동시에 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플러스 양의 오른손잡이. 예. 저 친구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음의 왼손잡이를 CP를 통해서 양의 오른손잡이로 바꿔줘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두 녀석 사이의 관계를 우리 입자물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입자하고 반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CP 변환이 해주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입자를 반입자로, 반입자를 입자로, 물질을 반물질로, 반물질을 물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우주가 저 CP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입자 하나가 반입자로 되면 그에 반해서 반입자 하나가 입자로 되고 입자 10개가 반입자가 되면 반입자 10개가 아마 입자로 됐을 거예요. 자연히 이 CP 변환을 존중을 한다면 맞죠? 그죠? 그래서 CP가 대칭을 이루면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CP가 존중이 되면 CP 대칭이 있으면 물질과 반물질의 균형이 오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 대칭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한쪽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입자가 반물질로만, 반입자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반입자가 입자로만 되려고 하려고 하기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을 가지고 온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 깨짐은 우리가 진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을 해결해줄 아주 중요한 키라고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기초과학에서는 이 CP 깨짐을, CP 바이올레이션이라는 CP 깨짐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물질과 반물질을 알아내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입니다. 문제 뭡니까? 혹시 그 시트콤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입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빅뱅 스티어리라고요. 예. 빅뱅 스티어리입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여기 이제 물리학, 젊은 물리학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물리학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물리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CP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중성자는 어떤 전기 쌍극자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강한 사고 영역에서 CP 문제가 있으면.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보는데 그 전기 쌍극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론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라고 하고 실험하는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강한 CP 문제는 뭐냐? 강한 상호작용에서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하고 관련된 이론과 실험의 미스매치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 그거를 강한 CP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들고 들어온 액시온입니다. 자, 액시온. 1977년입니다. 이 두 과학자가 로버트 퍼치라고 이탈리아 과학자고요. 그다음에 헬렌 퀸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 과학자입니다. 1970년대 두 분이 모여서
이 강한 CP 문제를 위한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메커니즘 하나를 고안을 했는데요. 요걸 우리가 이 두 분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PQ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이걸 해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엘레강트하다,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듬해 1978년도에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양반이랑 그 다음에 프랭크 윌책이라는 이 1979년, 2004년 노벨상을 수상하신 두 분들입니다. 이듬해 1978년도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이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입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액시온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입자를 예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름은 액시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힉스 보존 있잖아요. 그죠? 힉스 보존이랑 메커니즘이 비슷해가지고 힉스-리시라는 그 힉스 보존하고 이름이 비슷한 그걸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다가 이 프랭크라는 친구가 나중에 마트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액시온이라는 그 주방 세제가 있었어요. 주방 세제가 하는 게 뭡니까? 더러운 문제를 깔끔히 이렇게 씻어내 주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씻어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주방 세제 이름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액시온이 저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나중에 같은 년도에 이 액시온이라는 그 입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무 물질로서의 손색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액시온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뭐냐? 강한 CP 강한 CP 문제를 해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 물질의 미스테리도 우리가 풀어주고요. 그죠? 일석이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저기, 김진희 교수님이라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다음에죠. 제가 연도를 안 쓰는 밤이군요. 1979년도에 이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연구를 하시다가 이 액시온이라는 녀석은 질량이 아마 굉장히 가벼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현재까지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분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액시온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힉스 보존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교를 좀 해보는데요. 동기는 뭐냐면은 힉스 메커니즘은 질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죠? 고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Q 메커니즘은 뭐죠? 액시온은 그 강한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현된 입자들이 힉스 보존이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액시온이고요. 64년도에 예언이 되고 반세기 정도 지난 다음에 발견됩니다. 1977년도에 예언이 되고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메커니즘이 상당히 유사해요. 너무나 유사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힉스 보존이 예언되고 나서 50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77년에 예언이 됐죠? 언제 발견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발견이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요, 2012년도에 힉스 보존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이 액션 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너무 비슷해요. 이 친구가 발견이 됐으니 이 친구도 어딘가에 있겠구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액시온은 앞으로 10년 안에 발견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자, 액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으면 그냥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하나 뭐 이렇게 해줘요. 틀어줘요. 자기장을 하나 틀어주면 액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다가 그 자기장을 딱 만나요. 그러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그 전자기파가 생겨납니다. 그죠?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기파가 액션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전자기파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장, 그죠? 고작의 초전도 자기장, 이게 슈퍼컨덕팅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초전도 자기장을 해서 굉장히 센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액션이 들어와서 이제 전자기파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죠? 근데 요 안에다가 어떤 공진기를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공진기를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액션에서 생겨난 전자기파가 있는데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우리가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이 공진기의 주파수를 튜닝을 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라디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뭘 이렇게 잡고 싶어요? 나부를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잡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신호는 계속 바깥에가 있는데 우리가 들으려면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죠? 액션 신호는 어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파수를 모르기 때문에 공진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에 그 액션에서 나온 전자기파의 주파수랑 그 다음에 공진기에서 제너레이트되는 주파수가 딱 맞아요. 그러면 신호가 확 올라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신호가 싹 올라왔어요. 근데 신호 자체가 너무 작아요.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증폭을 시켜야 돼요. 그죠? 증폭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잡음이 너무 많이 섞인 상태로 증폭을 시키면은 우리가 그래도 신호를 걸러내는 데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잡음이 거의 없는 그런 증폭기를 이용했는데, 요거를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한 그런 증폭 기술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증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조용한 데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잡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내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리냐면은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잡음이 그 온도에 의한 잡음을 눌러주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냉각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액시온이라는 입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자기장, 그리고 RF 공진기, 양자역학, 그 다음에 저온학, 그죠? 액시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학제간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액시온이라는 분야가 이런 여러 분야를 한데 이렇게 모아주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액션 암흑 물질 없는 실험, 그 ADMX라고 해서 액션 다크 매터 엑스페리먼트, 말 그대로 그냥 액션 암흑 물질 실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대학,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지금 있고요. 한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냉각장치고요. 그 냉각장치를 이게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릴 수 있는 냉각장치고요. 이 냉각장치 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진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여기서 이제 액션 시그널을 이렇게 저희가 가져 오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도 많고, 여기 아까 그 주파수 저희가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파수 여기저기서 튜닝 시스템이 저기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액션 실험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단은 기초과학연구원이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년 후에 저희 연구단 액션을 검출하기 위한 연구단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그 기반을 굉장히 많이 다져놨고요. 현재는 그 실험을 하는 실험을 셋업을 지금 되게 많이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아마 올해부터 정말 데이터를 시리어스하게 받을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몇 년 안에 저희 연구단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우주에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5%의 보통 물질과 대부분은 다 모르고 있는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되고 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암흑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돌리고 고개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흑 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그 중에 그 암흑 물질 후보군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온이라는 그런 입자고요. 엑시온은 근데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고안이 됐어요? 강한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어요. 근데 강한 CP 문제는 뭐하고 관련됐어요? 지금 물질하고 반물질의 불균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액시온이 암흑 물질의 후보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좀 알려졌고요. 그죠? 그래서 액시온은 반물질하고 암흑 물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입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강연이 된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난달이죠? 그죠? 과학계에 큰 별이 지셨습니다. 스티븐 호킹인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블랙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우주의 천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그래 우주론, 특히 뭐 중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도가 크신 분입니다. 게다가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이게. 그 정도의 아주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살아생전에 명언과 농담도 많이 하시고 명언도 좀 많이 남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이겁니다. 2012년도 아마 영국에서 열린 패럴림픽 그죠? 거기에 초청돼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한번 하시게 됩니다. 그 연설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얘기긴 하겠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이것도 저희 자신한테 아마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들을 보라. 우리 주변만 이렇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우주, 암흑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암흑 속에서 저희가 빛을 찾을 때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 많이 해나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흑물질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거는 또 없나요? 예,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가지 분들이 있었는데요. 초기에 그런 분들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입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제외가 됐고요. 아직 이거 말고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뉴트리노라는 입자가 있어요. 그죠? 예, 뉴트리노는 이제 워낙에는 질량이 없는 그런 입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질량이 있다라는 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주 안에 이런 뉴트리노가 엄청나게 많다면, 그죠? 그러면 이것들도 암흑 물질의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그 현재 우리 과학계에서는 그 아까 윈프라는 친구랑 그다음에 액시온이라는 친구랑 그 두 그룹을 굉장히 그 강력한 후보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암흑물질이 왜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터프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어요. 그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암흑물질을 발견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100여 년 전에 그 양자이론을 그렇게 들고 이제 그 과학계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양자이론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양자 기술이 양자역학이 그때 당시에 몰랐었다면, 그죠? 우리가 지금 다들 갖고 있는 셀폰도 없을 거고요, 다들 갖고 있는 노트북도 없을 거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질과 반물질이 방해해서 텅 빈 우주가 될 수도 있지만 물질이 조금 더 남아서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가 되었잖아요. 그럼 반물질도 또 다른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다른 먼 곳에서 이렇게 우주를 이루고 있다면 반물질 인간하고 반물질 세상도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엄청난 생각인데요. 실제로 맞습니다. 엄청난 생각인데요. 자, 이 친구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우주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반물질로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우주는 물질하고 반물질 사이에 대칭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우주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유니버스로 하죠. 그 앞에 유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우주라서 지금 그런데요. 이 친구는 뭘 얘기하냐면 왜 우주가 하나밖에 없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우주가 있어서 그 우주에서는 물질은 없고 반물질만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멀티버스라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론적으로 지금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고 아주 먼 곳에 다른 우주들이 또 있고 거기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리는 자연을 존중해서 대칭을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주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이 풀렸어요. 상당히 재밌었고 제컴이 항공우주청망자인데 거기서 제가 연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강의를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저같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궁금증을 풀었으면 좋겠어요.